네, 핵심 경제 이슈를 파헤쳐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경제평론가와 함께 쉽고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유가 얘긴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유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다가 이제는 다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자 기준으로 배럴당 73달러까지도 WTI 기준으로 내려오기도 했어요. 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유창희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유가 올해는 정말 롤러코스터입니다. 그쵸. 굉장히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연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합의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연초에는 70달러, 80달러에서 유가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러우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3월달에 러우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순식간에 배럴당 WTI 기준으로 123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4, 5개월 정도는 한 10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를 계속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이후에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네.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4달러까지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유가가 오른 것은 전쟁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감들하고 좀 투기적 수요가 빠르게 이제 늘어나면서 네. 오르게 된 것이고 또 유가가 하락한 것은 좀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또 수요 감소 요소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이론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횡재세를 도입하겠다. 네.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실적이 엄청 그래.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쉐보론 같은 경우는 3분기만 봤을 때 작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순이익. 작년에 61억 달러 순이익이었는데 올해는 3분기가 112억 달러 순이익이고요. 엑소모빌은 작년에 178억 달러 순이익에서 올해 197억 달러 순이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도입을 해서 한 50%까지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발언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법안은 좀 발의되어 있어요. 네. 통과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유럽은 아예 도입을 한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한 25% 정도 횡재세를 도입을 하고 법안으로 지금 이제 통과가 됐고요. 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횡재세가 이제 그 법안 발의는 했는데 네. 통과될 가능성은 적고요. 네. 다만 이제 횡재세 비슷한 것을 지금 도입한 기업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그 화면에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부터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직접 발전하는 게 있고 민간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게 있는데 네. 민간 발전소에서 사오는 전기에 대해서 상한제를 둬서 그 가격 이상으로는 사질 않겠다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예전에는 본인들의 그 전기 가격을 입찰을 했을 때 그대로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하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회적인 행제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 초에 사실 저희도 이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다 이런 네. 보도를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왜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주요 국가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것들이 있죠. 제일 큰 거는 미국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미국이 이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하루에 100만 배럴씩 4월부터 6개월간 총 1억 8천만 배럴을 비축유를 방출을 했어요. 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생산 감소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용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개인이 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산업용으로 쓰는 거를 따라갈 수 없는데 중국이 이제 경제 봉쇄를 계속 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올 3월,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봉쇄 해제를 많이 했는데 네. 중국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강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에서의 경제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유 수입이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계절적인 요소입니다. 보통 휘발유라든지 디젤, 이 석유 소비가 많은 시즌이 3월부터 한 7, 8월 정도까지 많이 쓰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름이 넘어가면서 가을부터 겨울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름보다는 가스 쪽, 아무래도 난방용 수요가 난방용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가스적 수요가 많아지게 돼서 이 네. 계절적으로 좀 겨울로 갈수록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변화가 되는 게 있어서 석유 가격이 하락하는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수출 봉쇄를 받았지만 예. 암암리에 이것을 구매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예.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비싼 가격에 팔고 네. 자기들이 쓰는 석유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을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네. 유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게 되는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론가님 말씀하는 요인을 보면 지금 이 기름값 전체적으로 유가의 하락 요인이 더 많잖아요. 지금 네.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국경 봉쇄가 지금 좀처럼 풀어질 기미가 없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연준이 계속 경기 안정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열된 시장을 좀 일반 경기를 좀 안정시키면 아무래도 유가의 수요는 네. 위축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유가가 지금 70달러 초반, 물론 최근에 좀 반등을 줘서 다시 80달러 초반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예. 계속 더 떨어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을 줄이게 되면 또 그만큼 그렇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죠. 예, 예. 유가의 생산 공급을 결정하는 게 이제 원유 생산 공급을 결정하는 게 오펙 아니겠습니까? 네. 오펙의 이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죠. 네. 그래서 이제 빈살만이 우리는 뭐 감산하겠다, 뭐 증산하겠다 이 발언 하나로 이게 결정되다 보니까 네. 최근에도 보면은 좀 감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할수록 오펙은 오히려 감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유가 하락을 좀 제한적으로 좀 막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초 같은 경우는 오펙이 그 미국이 계속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200만 배럴 하루에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예. 이제 이번 12월 4일에 네. 오펙 정상 회의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뭐 아주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감산 얘기가 좀 나온다라면 네. 조금 이제 유가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뭐 이따가도 이렇게 얘기할겠지만 월드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 봉쇄 관련해서 인민들의 좀 불만이 좀 원성이 좀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약간 시위도 네.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뭐 코로나 봉쇄 해제하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언젠가는 코로나 봉쇄를 해제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또 시기가 이때부터 또 그 휘발유라든지 디젤 수요가 높아지는 시즌으로 좀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요 중국의 경제 봉쇄가 해제가 되고 또 그 계절적 수요가 같이 맞물린다라면 예. 아무래도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제 봉쇄 영향만 가지고도 하루에 200만 배럴의 소비가 줄어드는 역할을 해주는데 오펙의 좀 아까 말씀하신 하루 그 감산을 감산을- 시사한 양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죠? 근데 200만 배럴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경제 봉쇄가 해제가 되면 200만 배럴을 더 사용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수요를 급격하게 늘리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는 또 거기다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러시아 그 원유 수출 상한제를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어디서 결정하냐에 따라서 유가의 흐름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처럼 좀 안정화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요인들이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위로 아래로 가능성이 네. 다 있는 요인들이고 그거는 그 얘기는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하필 또 연말 아닙니까? 네. 연말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짤 때 보통 네. 기업들이 환율하고 그다음에 유가를 많이 그쵸.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생산을 해서 이제 재가공해서 수출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명확하게 기준을 잡지 못한다라는 거. 네. 왜냐하면 외부 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 변수인데 그 외부 변수도 정말 뭐 전쟁이 올 초마다도 누가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맞아요. 저게 정말 전쟁으로 갈 것인가라는 생각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러한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런 것이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좀 국가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좀 잘 맞춰진 게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유, 그러니까 유가 자체만 봤을 때요. 원래 이렇게 뭐든지 이제 가격이 뭐 급격하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이런 어떤 변동성이 있으면 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또 한시적으로 이렇게 낮아졌을 때 부작용은 또 딱히 없을까요?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기 힘들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또 다른 부분들이 그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8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을 했잖아요. 예. 저장을 해두는 거. 네, 저장해둔 것을 방출을 했는데 네. 그러면 또 내가 또 채워야 되잖아요. 또 네, 그래서 사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미국이 공언을 근데 왜 그렇게 공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미국 정부가 우리는 $80 이하에서는 원유를 살 것이다.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아. 국가를 지지하는 그러니까요. 이유가 배경이 뭘까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가 최대 산유국이고 예. 최대 수출을 많이 하지만 네. 미국도 엄밀히 따지면 에너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라든지 네. 이런 거는 미국은 아예 수출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석유도 같은 경우도 수출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자국에 있는 이제 석유 생산 시추 업체들에 대해서의 수익성을 좀 방어해 주려고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생산 자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그 이번에 러우 전쟁 때문에 기존의 그 뭐 셰일 가스라든지 네.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예전에 취소를 많이 했었어요. 환경 규제 때문에. 특히 셰일 가스를 시추를 하게 되면은 환경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취소했었는데 이번에 긴급하게 뭐 북극 알래스카 보호구역에 있는 쪽이라든지 뭐 멕시코만에 있는 쪽에 대해서 시추권을 임시적으로 좀 허용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쪽 기업 이 시추권을 시추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을 해줬는데 막상 그 생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수익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생산을 많이 하기보다는 네. 좀 높은 가격에 아. 좀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만약에 너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면 예. 오히려 더 생산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일정의 생산량을 좀 방어해주기 위한 흐름들도 일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 너무 하락하게 된다라면 뭐 그런 기업들이 판매를 안 하고 보관할 수가 있고 저장할 수가 있고 또 미국도 비축량을 다시 좀 채워야 되다 보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자 입장, 공급자 위주의 어떤 마켓의 가격이 결정된다. 네,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그런 좀 게 있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 원자재 시장은 네. 특히 원유, 석유 시장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중국 문제가 사실은 이 유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중국이 최대 수요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3년 이상 지금 코로나19로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유가가 뭐 떨어지는 쪽으로 계속 수요가 적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봉쇄 반대하는 시위도 있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중국이 봉쇄를 놓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백신.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 백신을 가지고 인민들한테 맞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좀 폄하하는 게 약간 물백신.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만 백신을 맞춘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가지고 좀 중국하고 좀 친한
개발도상국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예, 예. 좀 남미 쪽에 조금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백신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의 그 국가들 관계라든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mRNA 백신 개발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러한 그 백신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봉쇄를 쉽게 해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의 낮은 의료 시스템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뭐 그 백신이 중국 백신이 좀 뭐 좋다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거의 한 88% 정도 접종률이 있고요. 예. 그리고 3차까지도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60, 한 7%, 68% 정도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3차 총 60 그 고령층 중에서 그러니까 60세 인구가 2억 6,700만 명인데 여기서 3차 접종을 하지 않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전면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라면 환자가 3억 6,3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통계가 있고 사망자가 62만 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중국의 낮은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이것을 지금 통제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는 더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확진자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명확하게 자기들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봉쇄를 더 강화시키고 좀 해제를 하더라도 정말 작은 부분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중국의 봉쇄 정책 때문에 굉장히 그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폭스콘 정저 공장의 아이폰 생산 폐쇄. 예. 이게 한 600만 대 이상의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그쵸. 최근에 그 미국 오늘 뭐 저녁에는 미국 증시가 새벽에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2, 3주 사이에 미국 증시를 상승을 좀 많이 제약시킨 게 뭐 테슬라라든지 네. 애플 네.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중국이 경제 봉쇄를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생산을 좀 많이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 코로나 봉쇄가 좀 심하다 보니까 폭스콘 공장이 어떻게 보면 아이폰의 최대 생산 기지인데 이쪽 노동자들이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고속도로를 24시간 걸어가서 집으로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폭스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좀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11월 한 달 동안 휴무 없이 일한 직원은 15,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0만 원 정도 보너스를 준다고 해요. 그런 걸 내걸기도 했는데 보통 아이폰 생산 그 생산직의 직원들이 보통 한 달에 평균 월급이 58만에서 102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그거 배 이상의 그렇네요. 보너스를 지급할 정도로 지금 생산은 급한데 노동자들의 이탈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폰의 그 블룸버그로는 한 6만 대 정도 생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뭐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인 밍치거 같은 경우는 1,500만에서 2,000만 대, 뭐 바클레이스는 거의 2,000만 대 가까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애플 주가가 한 일주일 사이에 한 7%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저도 뭐 제 지인들 보면은 애플 주문해서 아직 한 달째 못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폰 14 신제품을. 그런데 뭐 한 달이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뭐 2, 3주 더 기다려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 봉쇄가 좀 바로 풀려야 되는데 쉽게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월드컵 때문에 지금 중국 백지 시위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지난 11월 29일 장저우, 그러니까 장저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아이폰 생산 기지가 많이 있는 쪽인데 부품 업체라든지 폭스콘 공장 여기서 이제 좀 산발적인 시위가 좀 발생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30일에 중국 국무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방역 정책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발언들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예. 뭐 최근에 방역 조치가 과도했다는 점을 좀 인정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새 방역 대책, 그러니까 장기 봉쇄나 뭐 20가지 새 방역 대책에 어긋나는 통제는 조금 줄이겠다. 그리고 과잉 봉쇄를 지향하고 고위험 분류 지역을 임의적으로 확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봉쇄는 최대한 짧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것을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또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 3월이 아니라 조금 빨리 경제 봉쇄가 해제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또 많이 오르게 된 요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의 하나 이게 바로 중국 봉쇄 문제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도 평론가님께서 네. 나오셔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창희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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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문수 경제 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